네, 서울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아마 이제 장관님 그리고 우리 평통 사무처장님 다 보셨을 텐데요. 어제 13일 어제 12.3 내란 관련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CCTV가 공개가 되었는데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공개가 됐죠. 내란 당일에 한덕수와 이상민 등이 환하게 웃으면서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란 동조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당시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렇게까지 거부를 했는지, 또 왜 그렇게 탄핵 파면된 대통령을 두고 국정 안정을 해야 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관련해서 민주평통 상임위원, 민주평통 상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평통 우리 박용승 사무처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1기 이미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8월 31일자로 민주평통 상임위원 중에 이승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이분이 지난 4월 달에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캠프 사무실 운영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한덕수 후원 회장이다. 4월 25일 날, 4월 30일 날 총리직 사퇴를 발표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내밀한 정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정도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정보가 아마 공유되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유지봉사단 명의로 선거 사무실 계약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평통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또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구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평통사무처장은 석동현 씨입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변호인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윤회 복심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석동현 처장이 이 이승준 21기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제청을 했는데 상임위원 경력으로 써낸 게 두 가지입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단체 총연합 위원장, 또 하나가 주한 카자흐스탄 협력센터 이사장. 그런데 그 어디를 뒤져봐도 이 경력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통 사무처에서는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경력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요. 경력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석동현 사무처장 개인이 이분을 제청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22기 평통을 구성하면서 특히 간부위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검증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의 평통은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시다를 했습니다. PPT 하나를 먼저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요. 우리 민주평통은 초당적 헌법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 자문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십시오라고 2023년 9월 20날 저렇게 문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정치적 중립을 요청하는 문서를 또 내보냅니다. 자문위원들은 상임위원이 포함되죠. 운영위원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회의를 하든 사업을 하든 행사를 하든 SNS를 하든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실제로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을 옹립하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극우 로비스트 애니첸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미 의회에서 제출한 한반도 평화법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문위원 중에서도 극소수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반통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반평화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평통의 운영위원회에 임명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평통자문회의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반평화통일 인사들을 걸러내는 평통의 자문위원 구성 요건을 상당히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2기 간부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 속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인사검증을 철저히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반통일적 발언을 이어간다든지 불필요한 남북 간의 대결을 부추긴다든지 하는 인사들은 그 사이에도 해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한번 임명을 하면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냥 되는 것은 원래 헌법이 정한 민주평통의 대통령이 자문기구로서 헌법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승준 상임위원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애니첸 등 여러 사안들이 지난 정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반평화적인 극우적인 행태를 일삼는 민주평통 인사들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서 임기 중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해촉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위촉되고 난 뒤에도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 반통일적인 행위를 하면 위촉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잘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영순 평통사무처장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동안에 통일부도 그랬지만 민주평통 역시 윤석열 정부가 앞세웠던 흡수통일 그 도구로서 활용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헌법 92조에 보면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23년에 민주평통에서 제3차 정책건의 자료집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 띄어진 저 내용입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의 분리 과속화를 추진한다.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를 재활용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도 강화한다. 여타의 위성정보수단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그리고 USB 등 저장장치 콘텐츠 제공을 확대한다. 저장장치 저거 콘텐츠 제공하는 거 저거 사실 그 UN 그 제재 위반이거든요. 뭐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저 아주 심각한 것은 통일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예산에 아예 북한 정보 유입 항목을 포함하라고 하는 정부 예산에 저런 것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국가냐 아니냐는 차지하고 적대적인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민주평통이 평화적 통일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민주평통이 정책 건의서를 통해서 의장인 대통령에게 저것을 제안한 겁니다. 저 내용을. 그러니까 실제 이 정책 건의서를 통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폐기한 것이고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힘의 우위에 기반한 통일, 대북 정책을 쓰자라고 하는 걸 평통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 형식을 취한 건데 사실은 뭐 대통령실이 원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건 이제 흡수통일을 하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진보 보수 그 정권을 떠나서 우리 정부가 지켜온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그냥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94년도에 정해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져 오는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그 통일 방안을 폐기하고 다른 방안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흡수 통일을 전제로 했다고 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도 않고 민주평통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인데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통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평통은 우리 정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평화 공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제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의 남북 교류, 평화 증진보다는 반북 흡수 통일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것에 대한 비판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인도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부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통일부가 인권 사업을 하려고 존재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저는 뭐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인권 사업은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명분 아래 민간단체의 대북 콘텐츠 제공 또는 대북 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앞장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애둘러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적대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흡수 통일을 하기 위한 방안에 주력한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통일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통일부가 주요한 핵심 사업으로서 가장 크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기조의 변화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인권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추적, 선제 타격, 무인기, 확성기, 전단 이런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새 정부는 확성기 중단시켰고 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었고 그리고 무인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흡수 통일 반대합니다. 따라서 평화 공존의 제도화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실체화하는 데 정책 역량의 모든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해주셔야 하고요. 평통은 이런 것들이 평통의 이름으로 정책 건의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우리 북한 이탈 주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건으로 질의를 좀 드린 바가 있고 장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쭉 한 3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라서 북한 배경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좀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또 대안교육기관 운영 등을 지원을 합니다. 표를 보시면 2025년에 총 11개 교육기관에 101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통일부는 대안학교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보조금 법령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또 교육청은 초등등 교육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또 관리 감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공립학교 또 이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조금 짚으려고 합니다. 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가장 큰 학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된 학교의 실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유용하고 또 남용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학교는 2006년 개교 당시부터 학생 급식비로 교직원 급식비를 충당했습니다. 2023년 정기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지됐고요. 그간 수억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교실환경 개선사업 예산이라고 지원을 받아서 상임이사 거주실로 사용을 했고요. 안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2,500만 원을 환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교직원 대다수가 수업이 종료된 오후 4시 30분부터 그냥 저녁 9시까지 매일 거의 반복적으로 초과 근무를 신청을 합니다. 부당 수령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수업도 하지 않고 수당을 청구한 시간 강사까지 생겨났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루 총 11시간을 수업했다고 강사비를 청구한 시간 강사가 있는데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3시간 기본 수업하고 난 뒤에 1시간 빠지고 5교시부터 해가지고 12교시까지 무려 8시간을 초과 수업해서 총 12시간을 수업을 한다는 거죠.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가능하지 않고요. 교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청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예산의 유용 남용 사례를 보면 행정실장이 개인 통장으로 교복 구입이나 세탁비 등 학생,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관행적으로 학교 급식 재료를 외부에 있는 곳으로 반출한다든가 학교 예산으로 각종 전자제품을 중복 구매를 한다든가 교직원이 태블릿 PC를 무단 반출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 교육 활동 시 필요 물품이라고 해서 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선물하거나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거나 뭐 이런 겁니다. 아로마 향 램프 구매해서 같은 학교 누구에게 선물하라고 하거나 메이크업 수렵 재료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필요한 화장품을 구입해서 쓰거나 뭐 이런 방식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하고 남용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이 아닌 교직원 위주로 행정편의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숙사형 학교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한학교가 거의 다 기숙사형 학교입니다. 시간표를 그냥 교사가 운영을 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사가 자기 편한 대로 시간표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초반에 5교시 또는 6교시로 흔히 말하는 몰빵 수업을 하고 주 후반, 수요일 이후에는 거의 교사들이 수업 시수가 없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기초학력 및 교과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보충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면 제대로 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기초영어를 보건교사가, 기초수학은 상담교사가, 한국어는 사회교사가, 영어교사는 한국어를, 영양사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1명을 교사 3명이 나누어 맞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교사들이 수당을 최대한 많이 나누어서 받기 위한 방식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교사가 많이 붙을수록 결국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육보다 본인들 일속 챙기기 급급한 것이죠. 이렇게 가리키니까 실질적으로 심각한 기초학력 및 교과학습 부진 학생 비율이 나타납니다. 저기 보시면 전체 86명 중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55명, 63%고요. 교과학습 부진 학생 현황은 전체 86명 중에서 64명, 74%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장관님 잠깐 말씀을 한번 듣고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교육부, 지자체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책임 주체가 좀 분산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한겨레 학교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101억 원을 지원받아서 11개교가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를 전수조사, 11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일부에서부터 시작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중고등학교 계속 이어서 실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형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 기숙사 경우에는 40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교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실제 국고보조금 횡령에 속합니다. 정작 학생들은 그렇다 보니까 한 실에 2층 침대 2개씩 배치해가지고 3명, 4명씩 숙소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집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 처분하고 기숙사를 자기 집처럼 16년 동안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근무 시간 중에도 수업이 없으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3시간 넘게 자다가도 나옵니다. 교직원을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퇴거 후에 학교 상태 만들어 놓은 거 기숙사 상태 만들어 놓은 거 좀 보십시오. 저게 선생들이, 교사들이 묵었던 학교 기숙사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퇴거를 했습니다.
기타 부적절한 교직원들의 행태를 보면 관행적으로 개인 일정에 따라 수업 교체를 한다든지 음주 학교 교실에서 난방 틀고 밤새 수면한다든지 근무 시간 내 학교 내에서 상습 흡연한다든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은폐시키거나 이거는 기숙형 학교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안이 은폐되는 것. 수사기관 비협조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내 불법 및 시설관리의 부적정도 굉장히 과다했는데요.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하고 특정 급식업체하고는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걸 쪼개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단가 자체를 같은 업체로부터 받는데도 타 학교에 비해서 높은 공급 단가로 계약을 하는 방식을 썼던 것이죠. 그 외에도 법인이 학교 임대료 수익을 기부금으로 불법 편취한다든지 또는 설계 필요 없는데도 설계 2차례를 시도해서 국고를 낭비한다든지 계약은 A 업체하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B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게 한다든지 정화공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데 돈만 나가게끔 하게 만든다든지 냉난방 공사했는데 행정실 직원이 지인을 통해서 특정 전자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한다든지 이게 다 모두 학교 관계자하고 업체 또는 법인과의 커넥션이 의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달에 두리하나 국제학교 교장선생이 본인이 세운 대안학교, 그렇죠. 두리하나 국제학교, 탈북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대법 판결까지 났는데 결국 이분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12년 이상을 때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대법까지 해서 5년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에게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비롯한 탈북 여성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리하나 국제학교 물론 당연히 교육인가는 취소됐죠. 근데 여기도 기숙형 대안학교였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이분이 앞에서 전면으로 내세운 건 이겁니다. 하느님이 한국에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유를 빼앗긴 북한 주민을 도우라는 뜻이다.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뒤로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탈북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탈북자들이 하는 그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분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대한학교 출신이고 기숙학교 출신인데 실상은 더 심하다. 은폐된 진실은 더 많다.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형 학교의 문제가 이 청교원 목사 건이 터졌을 때 터질 게 터졌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다. 이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폐쇄형이고 가족같이 운영되는데 가족처럼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 은폐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 학생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맞는다입니다. 선생들로부터 학생들을 막대한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통일부가 하고자 했던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인가해주고 한 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또는 학교 시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전문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대안학교들,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인가, 미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통일부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통일부가 책임질 게 아니라 지금 뭐 두국가론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이라면서요. 우리 청소년입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또 교육청이 제대로 계획을 짜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기초 학력이 부족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한 말씀 해주시고 이것을 최교준 우리 교육부 장관과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네, 한정혜 의원님께서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의 대안학교 실태에 대해서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전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시스템을 어디서 책임을 갖고 관장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대안학교에 모두 국가보조금이 교육청에서 내려가든 통일부에서 내려가든 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감사원 감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